공장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2024년 11월 경기도 천안. 저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4만 제곱미터 규모의 생산 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웨이퍼 이송 장치가 움직이고 리프트가 작동하고 컨베이어가 돌아가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3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가동한 반도체 패키징 무인화 라인이었습니다. 기존엔 기판과 트레이를 사람이 직접 옮겨야 했습니다. 인력 투입률이 가장 높은 공정이었죠. 그런데 이 나라는 완전 자동화에 성공했습니다. 설비 고장률은 90% 감소했습니다. 저는 당시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더 뒤처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내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2022년 세계경제포럼이 우리 창원 공장을 등대 공장으로 선정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로 생산시설 전체를 가상화했습니다. AI와 빅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정을 최적화합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됐을 때 저는 세계 경제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는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10월 스위스 제네바 세계산업포럼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 출신의 국제산업 분석가입니다. 20년간 글로벌 공급망을 추적해온 사람이죠. 광물 자원, 에너지, 제조 시스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흐름을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날 한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한 국가가 자원 없이 세계 산업을 재설계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제조업 전문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즉각 긴급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기업 대표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 글로벌 경제는 명확했으니까요. 자원을 가진 자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로 세계 에너지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90%를 장악하며 전자산업을 좌우했습니다. 호주는 철광석으로 제철 산업을 움직였습니다.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이 국가는 2023년 기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61%를 장악했습니다. DRAM 시장에선 70.5%입니다. 철강 생산 효율성에서 15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 일본과 함께 세계 시장 90%를 장악했습니다. 저는 즉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위성 물동량 추적 시스템, 국제 계약 흐름 분석, 항만 데이터, 그리고 이상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원자재 이동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습니다. 보통 구리 원광이 재련되고 가공되어 제품이 되기까지 평균 45일이 걸립니다. 중간에 여러 국가를 거치고 여러 회사가 개입하죠. 그런데 이 국가는 평균 18일이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중간 비용이었습니다. 같은 원자재를 사용해도 경쟁국보다 생산 단가가 30% 낮았습니다. 품질은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성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직접 조사하라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라고. 저는 다음 주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 동료 한 명이 제게 메모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단 한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그 국가가 어딘지를요. 그리고 3주 후 저는 사람 없는 공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인 공장, 90% 감소한 설비 고장률,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된 가상 생산 시스템, 이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 제조업의 역사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1983년 10월 한 기업이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회사 내부에선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반도체를 만듭니까? 일본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창업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의 자연 조건에 적합하면서 부가가치가 높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로부터 단 10개월 후 세계 세 번째로 64K TR-Aim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0개월입니까? 일본 기업들은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천문학적 연구 개발비를 쏟아부었죠. 그런데 한국 기업은 10개월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1992년 64mm 드럼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1993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1994년 250mm 드럼, 1996년 원지 드럼 모두 세계 최초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스코라는 회사, 1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를 기록했습니다. 원료는 전량 수입합니다. 석탄도 철광석도 모두 해외에서 들여오죠. 그런데 어떻게 가장 경쟁력이 높습니까? 저는 그 비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뒤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계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제조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원자재 조달, 가공, 조립, 유통, 판매. 각 단계마다 다른 회사가 맡습니다. 국경을 넘나들고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발생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산업을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세계 배터리 시장의 90%를 한중일 3국이 장악했습니다. 그중 한국 3개 기업의 전략이 특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을 확보합니다. 헝가리에 양극재 공장을 짓습니다. 같은 단지에 리튬 가공, 공업용 가스 생산까지 모두 배치하죠. 이걸 수직 계열화라고 부릅니다.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끊김없이 연결되는 겁니다. 경쟁국들은 각 단계마다 협상하고 계약하고 운송합니다. 한국은 그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비용도 30% 낮췄습니다. 저는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슷한 패턴을 다른 곳에서도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제조업이 무너졌습니다. 엔화가 급등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었죠.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 세계를 지배하던 일본 기업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습니까? 한국이었습니다. 1980년 한국 가전제품 생산액은 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1990년엔 11조 9,500억 원, 1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1988년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가전 생산국이 됐죠.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약점을 시스템 혁신의 출발점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958년 금성사라는 회사가 라디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 미국에 처음 수출했습니다. 1966년 국산 최초 텔레비전을 만들었습니다. 1977년 컬러 텔레비전을 개발해 전량 미국에 수출했죠. 저는 이 기록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1958년에 시작해서 20년 만에 미국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그것도 최신 기술인 컬러 TV로요. 더 놀라운 건 2022년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창원 공장이 세계 경제 포럼 등대 공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구현한 최첨단 시설이었죠. 64년 만에 라디오 공장에서 AI 공장으로 진화한 겁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불과 70년 전, 이 나라는 전쟁으로 폐허가 됐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61%, DRAM 70.5%, 세계 최고 효율의 철강 기업, 배터리 시장 상위권, 이 모든 걸 70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저는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패턴을 다른 국가에 적용할 방법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 아프리카 3개국의 산업발전 컨설팅, 그들도 자원은 있지만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한국과 정반대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방식을 배울 수 있다면, 자원의 시스템을 더할 수 있다면, 그날 저녁
저는 한국정부 산업부처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비밀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이 있었죠.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눈빛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분석가님,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원 없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00였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철광석도, 구리도, 희토류도 없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자원을 소유할 수 없다면 자원이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자고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입니까?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나타났습니다. 이 공장을 보십시오. 2024년 기준 쇳물 예비 처리 공정이 완전 자동화됐습니다. 버튼 하나로 불순물을 제거하죠. AI 기반 크레인 자동 운송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최대 8톤짜리 강철 코일을 크레인이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 자동으로요. 라이다 센서가 제품 위치를 포착합니다. AI 영상 인식 기술이 외경, 내경, 폭을 인식하죠. 크레인이 자동으로 진입 위치와 깊이를 계산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심지어 안티스웨이 기술까지 적용했습니다. 로프 길이에 따른 흔들림을 자동 제어하는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언제 구축했습니까? 2024년 10월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였습니다. 2030년까지 주요 글로벌 생산 기지를 무인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무인화 비중은 20% 수준이죠. 하지만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2024년 20%, 2030년 목표 달성 시 얼마나 늘어날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담당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전략입니다. 경쟁국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그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한국의 디지털 트윈 특허 출원 증가율을 아십니까? 42.8%로 세계 1위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이나 중국보다 높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속도가 달랐던 겁니다. 저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의 부재가 오히려 혁신의 동력이 됐다는 걸요. 담당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1983년 삼성이 반도체에 뛰어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업주가 이렇게 말했죠. 자원이 없는 나라는 부가가치 높은 제품으로 승부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10개월 만에 64K 드람을 만들었습니다. 경쟁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따라잡느냐고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비결이 뭐였습니까? 집중입니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한 분야에 모든 걸 쏟아부었죠. 그리고 1993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993년부터 2024년까지 32년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변화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꾸준히 1위를 유지했습니다. 32년간 1위라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담당관이 강조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힘입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집중, 속도, 자동화, 디지털 트윈, 수직 계열화, 이 모든 단어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방식을 따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죠. 왜입니까? 문화와 시스템이 동시에 필요하니까요. 그는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우리 기업들을 보십시오. 삼성과 LG는 60년 넘게 경쟁했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며 기술을 개발했죠. TV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냉장고와 세탁기가 IoT로 진화할 때,
두 기업의 경쟁이 서로를 성장시켰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함께 진화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담당관이 덧붙였습니다. 1981년 전자공업진흥 10개년 계획, 2021년 K반도체 전략, 2022년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우리는 꾸준히 지원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걸 알고 싶었습니다. 실제 공장을 더 방문할 수 있을까요? 담당관이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경기도 평택으로 가시죠. 거기서 더 놀라운 걸 보실 겁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의 흐름을 재설계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연결로 승부했죠. 그리고 그 결과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스템 국가 자원 없는 나라가 세계를 재설계한 방법. 그리고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미래 경쟁력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했는가로 결정된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경기도 평택산업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21만 제곱미터 규모였죠. 담당관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곳이 한국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생산동에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클린룸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설비는 쉴 새 없이 돌아가는데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라인의 자동화율은 85%입니다. 담당관이 설명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50%였죠. 저는 모니터링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수십 개의 화면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설명해 줬습니다. 이 시스템은 시장 가격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 비율이 즉시 조정되죠. 자동으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AI가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저는 화면을 유심히 봤습니다. DRM 가격 변동률 3.2%, 생산량 자동 조정 55%, 예상 출하 시간 72시간 이내. 이 모든 게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일반적인 경쟁사 프로세스입니다. 화면의 순서도가 나타났습니다. 1단계 시장 분석팀이 데이터 수집 2일 소요, 2단계 경영진 회의 3일 소요, 3단계 생산팀의 지시 전달 1일 소요, 4단계 생산 라인 조정 2일 소요, 총 8일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입니까? 6시간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8일과 6시간. 32배 차이였습니다. 엔지니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경쟁사들은 각 부서가 분리돼 있습니다. 데이터도 공유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설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시뮬레이션 모드를 실행했습니다. 화면에서 한 설비의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 시스템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예비 설비가 자동으로 가동됐습니다. 생산 라인이 재배치됐습니다. 부품 공급 경로가 변경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2분 안에 완료됐습니다. 이게 디지털 트윈의 힘입니다.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수천 번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모든 변수에 대한 대응책이 준비돼 있죠. 저는 경쟁사 시스템과 비교했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조사했던 미국과 유럽 공장들, 그곳에선 설비 고장이 나면 어땠습니까? 담당자가 현장에 달려갑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데 30분, 엔지니어를 호출하는 데 1시간, 수리하고 재가동하는 데 4시간, 최소 5시간 이상 생산이 멈췄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2분이었습니다. 150배 차이였죠. 다른 공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물류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자동화 창고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에선 하루 5만 개의 제품이 출하됩니다. 담당관이 설명했습니다. 모두 자동으로 분류되고 포장되죠. 로봇 팔들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제품을 짚고 검사하고 포장하고 적재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오류율은 0.001%입니다. 사람이 하면 얼마입니까? 평균 2%죠. 키원 트럼에 정확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충격적이었으니까요. 그때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통합관제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국 13개 공장이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평택, 화성, 천안, 구미, 온양 모든 생산 라인의 데이터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비밀입니다. 담당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공장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하죠. 화면에서 평택 공장의 재고가 줄어들자 자동으로 천안 공장에서 추가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사람의 지시 없이요. AI가 전체 공급망을 최적화합니다. 어느 공장에서 만들 것인가? 언제 운송할 것인가? 어떤 경로로 보낼 것인가? 모두 자동으로 결정되죠. 저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경쟁사들과의 차이가 뭔지를요. 경쟁사들은 공장을 각각 관리합니다.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에 며칠이 걸립니다. 그 사이 시장은 이미 변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공장이 하나의 뇌로 연결됐습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릅니다. 의사결정은 몇 시간이면 끝납니다. 이 차이는 기술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담당관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트윈도, AI도, 자동화 설비도요.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다르죠.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시행착오를 거쳐야 합니다. 기업 문화도 바뀌어야 하고요. 정부 정책도 뒷받침해야 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공장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병이 하나 나지 않는 깨끗한 공장. 사람은 거의 없지만 완벽하게 돌아가는 시스템. 이게 바로 미래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의사결정 속도 32배 빠름, 설비 대응 시간 150배 빠름, 품질 정확도 2000배 높음. 이건 단순한 효율성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경쟁이었습니다. 같은 재료를 써도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달랐으니까요. 저는 보고서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소유하지 않는다. 대신 자원이 움직이는 전 과정을 통제한다.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방문지를 정했습니다. 포항, 동해안에 위치한 철강 도시였죠. 여기에 한국 시스템의 원조가 있었습니다. 포항 제철소. 1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선정된 곳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안내자를 만났습니다. 이곳은 1968년에 시작됐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국엔 철강 기술이 전혀 없었죠. 자본도 없었고 원료도 없었습니다. 저는 공장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고로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됐습니까? 안내자가 웃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천 번 받았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시스템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제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본 건 원료 야적장이었습니다. 철광석과 석탄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모두 수입품입니다.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호주, 브라질, 캐나다에서 들여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운송 시간을 최소화했죠. 그가 모니터를 보여줬습니다.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는 순간 자동으로 하역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24시간 안에 모든 원료가 공장으로 이동하죠. 저는 경쟁사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일반적인 철강 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선박 도착, 하역팀 소집, 검수 및 분류, 창고 이동, 평균 3일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24시간이었습니다. 3배 빠른 속도였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선 공정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고로가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이 고로는 AI로 제어됩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온도, 압력, 원료 투입량 모두 실시간으로 최적화되죠. 화면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1500도의 온도가 0.1도 단위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면 5도 오차가 생깁니다. AI는 0.1도입니다. 50배 정확했습니다. 그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불량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불량률은 0.3%입니다. 경쟁사 평균은 한 5%죠.
8배 이상 차이였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연간 철강 생산량 4년 천만 톤, 0.3% 불량률이면 12만 톤이 폐기됩니다. 2.5%면 100만 톤이 폐기되죠. 88만 톤의 차이. 이게 원가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공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변 라인이었습니다. 뜨거운 쇳물이 롤러를 통과하며 얇은 판으로 변했습니다. 이 공정도 완전 자동화됐습니다. 안내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두께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조절하죠. 저는 제품을 만져봤습니다. 매끈하고 균일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철강제입니다. 왜냐하면 품질 편차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경쟁사들도 같은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일본, 중국 모두 비슷한 기계를 씁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통합 관리 때문입니다. 안내자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경쟁사들은 각 공정이 분리돼 있습니다. 고로팀, 아변팀, 품질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모든 공정의 데이터가 연결됩니다. 고로의 온도가 아변 속도를 결정하고 아변 속도가 냉각 시간을 조절합니다. 끊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개별 공정은 경쟁사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지난 일주일을 정리했습니다. 평택의 반도체 공장, 천안의 무인 라인, 포항의 철강 시스템. 모든 곳에서 같은 패턴을 봤습니다. 자동화, 데이터 연결, 실시간 최적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전체를 하나로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vs 경쟁국 비교, 의사결정 속도, 한국 6시간, 경쟁국 8일, 차이 32배, 설비 대응 시간, 한국 2분, 경쟁국 5시간, 차이 150배, 품질 정확도, 한국 0.091% 오류율, 경쟁국 2% 오류율, 차이 2000배, 원료 처리 시간, 한국 24시간, 경쟁국 3일, 차이 3배, 불량률, 한국 0.3%, 경쟁국 2.5%, 차이 10배. 모든 지표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비슷한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찾았습니다. 경쟁국들은 공정을 개선합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경쟁국들은 부분을 봅니다. 한국은 전체를 봅니다. 경쟁국들은 소유에 집중합니다. 한국은 흐름에 집중합니다. 이 차이가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저는 최근 읽은 뉴스를 떠올렸습니다. 2025년 한국이 GPU 26만 장을 확보했습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였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사용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GPU를 어디에 쓸까요? 제조업과 연결했습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 삼성의 스마트 팩토리, LG의 AI 가전, 포스코의 디지털 트윈, 모두 제조 현장과 결합됐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강점이었습니다. AI를 공장에 적용하는 속도, 디지털과 물리적 세계를 연결하는 능력, 이걸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 인프라가 이미 있었으니까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 조선, 모든 산업이 한 나라 안에 있었습니다. AI 칩을 설계하고, 메모리를 생산하고, 제품에 탑재하고, 즉시 테스트하고, 이 모든 과정이 끊김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새로운 장을 추가했습니다. 왜 한국인가?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자원의 부재를 축복으로 바꿨다. 소유할 수 없기에 연결하는 법을 배웠다. 개별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은 수십 년이 필요하다. 한국은 70년간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배우기 시작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이 도시,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슈미트 박사였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방금 도착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유럽 최고의 제조업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한국에 왔다는 건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2시간 후, 저는 서울 시내 호텔 로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독일 정부가 저를 급파했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분석하라고요. 왜 갑자기입니까?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보십시오.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BMW, 메르세데스, 폭스바겐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코프로의 헝가리 공장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인도네시아 니켈이 헝가리 공장에 도착하는 시간 단 14일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14일이면 불가능한 속도 아닙니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같은 구간에 35일이 걸립니다. 원료 조달부터 완제품까지. 한국은 18일, 유럽은 60일입니다. 3배 이상 차이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원가입니다. 슈미트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유럽산보다 40% 저렴합니다. 품질은 오히려 더 높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지난 일주일간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수직 계열화, 디지털 트윈, 실시간 최적화, 통합 관리 시스템. 슈미트 박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결국 시스템의 차이군요. 맞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공급망 전체를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채굴, 재련, 가공, 조립, 배송. 모든 단계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죠. 슈미트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럽은 완전히 다릅니다. 각 단계마다 다른 회사가 맡습니다. 계약하고, 협상하고, 운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높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유럽은 통합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국경이 너무 많습니다. 독일 회사가 프랑스 공장을 짓고 폴란드에서 원료를 조달하고 이탈리아로 운송합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규제가 다릅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유럽은 지리적으로 분산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방영 200km 안에 있었죠. 평택의 반도체, 울산의 자동차, 포항의 철강, 거제의 조선. 이 모든 산업이 가까운 거리에 밀집됐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강점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시스템 통합이 가능했던 겁니다. 슈미트 박사가 침묵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론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론 가능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한국의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째, 데이터 통합부터 시작하십시오. 각 공정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세요. 둘째, AI 기반 최적화를 도입하십시오. 사람의 의사결정을 줄이고 자동화를 늘리세요. 셋째, 장기 투자를 하십시오. 5년, 10년을 내다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슈미트 박사가 메모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해야겠군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왕 교수였습니다. 긴급, 한국 시스템 분석 회의. 참석 가능? 저는 화면을 슈미트 박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중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군요. 당연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경쟁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소유가 아닌 연결, 자원이 아닌 시스템.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보고서를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뭡니까? 보고서로는 부족할 겁니다. 직접 보고, 경험하고, 배워야 합니다. 한국 시스템은 문서가 아닌 현장에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대규모 시찰단이 온다는 겁니다. 구글, 애플, 테슬라. 주요 기술 기업들이 한국 스마트 팩토리를 배우러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담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갑자기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담당관이 웃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70년간 준비했으니까요. 이제 세계가 우리를 따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70년, 1950년대 전쟁 폐허에서 2025년 세계 최첨단 시스템까지 이 긴 여정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자원이 부족한 모든 나라의 희망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자원은 있지만 시스템이 없는 나라들. 그들도 한국의 방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소유가 아닌 연결로, 자원이 아닌 시스템으로 승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다시 썼습니다. 시스템 국가 미래 경쟁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부제를 추가했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세계에 보여준 가능성.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세계가 따라올 새로운 표준이었죠. 그리고 한국이 그 길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한 통의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2005년 탄소중립 전략 발표회, 포스코가 주최하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철강 회사가 탄소중립이라니. 이 둘은 정반대 개념 아닙니까? 행사장은 포스코 타워 대회의실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 투자자, 정부 관계자, 해외 기업 대표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2020년 우리는 아시아 철강사 최초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철강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7%를 차지합니다.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중 하나죠. 그런데 탄소 중립이라니. 우리는 HyRX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설비가 나타났습니다. 수소 환원 제철 공정입니다. 기존 방식은 석탄으로 철광석을 환원합니다. 하지만 HyRX는 수소를 사용하죠.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산업혁명이었습니다.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2024년 현재 파일럿 설비가 가동 중입니다. 2030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죠. 2050년엔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합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포스코의 연간 철강 생산량은 4천만 톤. 현재 방식으론 연간 7천만 톤의 CO2를 배출합니다. HyRX로 전환하면 이게 거의 제로가 됩니다. 한 회사가 한 나라의 탄소 배출량만큼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세계와 공유할 것입니다. 발표자가 선언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기업들과 협력합니다. 탄소 중립은 경쟁이 아닌 협력의 영역이니까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발표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 기술을 공유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독점하면 더 큰 이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기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다릅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만 해결해선 의미가 없죠. 모두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익보다 가치를 우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팝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수출하죠. HyRX는 시작일 뿐입니다. 설계, 건설, 운영, 관리 모든 과정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제품이 아닌 시스템을 수출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2주간 수집한 모든 자료였죠. 놀라운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제조업 혁신 지표 2024년 기준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61%, DRAM 70.5%, NAND 52.6%, 32년 연속 1위 유지.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 26%, 중국 다음 2위, 한국 3사 합계 글로벌 상위 10위 내. 유럽 전기차 시장 40% 공급. 철강 생산 효율성 15년 연속 세계 1위. 불량률 0.3%, 세계 평균 2.5%.
탄소 배출 저감 기술 선도,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윈 특허 증가율 42.8%, 세계 1위, 세계 경제 포럼 등대 공장 5개 선정, 제조업 자동화율 연평균 15% 증가. 그런데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속도였습니다. 의사결정 경쟁사 대비 30수배 빠름, 설비 대응 150배 빠름, 원료 처리 3배 빠름, 제품 출하 2배 빠름. 이 속도 차이가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작성했습니다. 왜 한국 모델이 중요한가? 그리고 3가지 이유를 썼습니다. 첫째, 복제 가능성. 한국의 방식은 특별한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과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개발도상국들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성. 자원 의존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계속 진화합니다. AI와 자동화가 발전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셋째, 확장성. 한국은 이 모델을 다른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조선, 화학, 식품, 의료.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은 증명했다. 자원이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작은 나라도 시스템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세계는 배우기 시작했다. 노트북을 덮는 순간 제 이메일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UN 산업개발기구 유니도였습니다. 귀하의 한국 시스템 분석 보고서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5개국 산업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한국 모델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한국이 만든 길을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공장들이 보였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모든 산업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었습니다. 개별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 실시간으로 숨쉬고 반응하고 진화하는 살아있는 시스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며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미래는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연결하는 자의 것이다. 자원은 한계가 있지만 시스템은 무한하다. 작은 것들을 연결하면 거대한 힘이 된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 나라가 보여준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11시간, 저는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전현 자원은 풍부하지만 시스템이 없는 나라. 한국의 방식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케냐 프로젝트, 한국 시스템 모델 적용 계획. 1단계 데이터 통합, 인프라 구축, 2단계 주요 산업, 수직 계열화, 3단계 AI 기반, 자동화 도입, 4단계 디지털 트윈 적용, 5단계 지역 클러스터 형성. 5년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이 70년 걸린 길을 우리는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길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그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자원 없이도 세계를 바꾼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야기는 이제 세계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5월 제네바. 저는 다시 세계산업 포럼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제가 처음 한국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 그곳이었죠. 이번엔 제가 발표자였습니다. 청중석엔 70개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자원국도, 제조국도 아닙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시스템 국가입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이 나라는 자원을 캐지 않습니다. 대신 자원이 흘러가는 방식을 설계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세계 최고 효율의 석유화학 산업을 운영합니다. 철광석 하나 생산하지 않지만 15년 연속 세계 최고 경쟁력 철강사를 보유합니다. 히토류를 채굴하지 않지만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1%를 생산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시스템 국가의 3가지 특징. 첫째, 소유가 아닌 연결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원료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과정을 연결했습니다. 수직 계열화를 통해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비용을 30% 낮췄습니다. 청중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자동화가 아닌 지능화입니다.
단순히 기계로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최적화합니다. 시장이 변하면 6시간 안에 생산이 조정됩니다. 경쟁사들은 8일이 걸립니다. 32배 차이입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슈미트 박사였습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한국에 3번 더 방문했었죠. 셋째 공장이 아닌 생태계입니다. 한국은 개별 공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 모든 산업이 200km 안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미래 경쟁력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미래 경쟁력, 연결력. 20세기는 물었습니다. 무엇을 가졌는가? 21세기는 묻습니다. 어떻게 연결했는가?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은 무한합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케냐 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케냐는 지열, 농업, 광물 자원이 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적용하면 10년 안에 동아프리카 산업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트남 투자청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삼성, LG가 대규모 공장을 지었죠. 하지만 시스템까지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트남은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이제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인도 IT부 장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강국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은 약합니다. 한국 모델이 답일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인도는 엔지니어가 풍부합니다. 그들에게 시스템을 가르치세요. 소프트웨어와 제조업을 결합하세요. 10년 후 인도는 세계 제조업 중심이 될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CNN이 제 발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 모델, 세계 산업 표준 될까? BBC도 보도했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의 혁명, 개발도상국의 희망, 알자지라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다. 자원이 운명이 아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유니도에서 15개국이 한국 모델 적용 프로젝트를 요청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30억 달러 규모 시스템 혁신 펀드를 조성합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동남아시아 산업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평화롭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천안의 무인 공장,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 포항의 AI 제철소. 그곳에서 본 미래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런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새 프로젝트 파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케냐 산업 시스템 구축, 베트남 스마트 팩토리 전환, 인도 제조업 클러스터 설계, 인도네시아 배터리 밸류체인 통합, 브라질 철강 효율화, 모두 한국 모델을 적용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케냐 프로젝트, 목표 5년 내 동아프리카 제조업 허브 구축, 전략 한국식 산업 클러스터 수직 계열화, AI 최적화, 예상 효과, GDP 성장률 3%, 제조업 고용 50만 명 창출, 수출 3배 증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한국에 전화했습니다. 산업부 담당관이었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그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덕분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길 때문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군요. 그가 웃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게 진짜 시스템의 힘이니까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시스템 국가 시대의 개막, 최종 결론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21세기의 새로운 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자원 소유가 아닌 시스템 설계로 승부하는 국가. 이 모델은 이미 확산되고 있다. 에너지 산업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식 수소 시스템을 도입했다. 식량 산업 네덜란드가 한국식 스마트팜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했다. 물류 산업 싱가포르가 한국식 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대만이 한국식 통합 관제 시스템을 연구 중이다. 데이터 산업 에스토니아가 한국식 디지털 트윈을 적용했다. 모든 산업이 시스템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모델이 있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폐허였다.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다르게 생각했다. 소유할 수 없다면 연결하자. 자원이 없다면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은 해냈다. 2025년 한국은 증명했다. 작은 나라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자원이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미래는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했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을. 이제 세계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시스템 국가의 시대, 연결이 힘이 되는 시대. 그리고 한국이 그 길을 열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다는 걸요. 공장들이 가동되고 데이터가 흐르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요. 자원 없이도 시스템의 힘으로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빛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을 세계에 전했습니다. 이제 각 나라가 자신들의 시스템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자원이 아닌 연결로, 소유가 아닌 설계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